자, 우리 이어서 해볼까요? 시간이 된 것 같아. 준영아, 일어나봐. 페이지 22쪽입니다. 22쪽으로 올게요. 아, 배고파. 집에 가서 뭐 먹지? 그래서 아내한테 카톡으로 지금 나 배고픈데 저녁 뭐 먹을까 했는데 답장이 바로 오더라고요. 난 지금 먹고 있는데 네 알아서 먹으라고. 뭐 먹지? 좋아. 오히려 좋아. 뭐 먹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아내는 안 좋아하는데 나는 좋아하는 음식 이럴 때 먹으면 되거든요. 매운 짬뽕. 조졌다. 저희 고운동에 그 꼬막 불짬뽕이라고 새로 생긴 짬뽕집이 있어요. 아세요? 불꼬막 짬뽕집. 작년 11월에 오픈했더라고요. 11월 21일 날 오픈한 것 같은데. 아니, 왜 홍보를 하냐면 얘기했나? 네. 했어? 네. 저번 시간에 했구나. 얘기했어요. 영상 봐요. 영상에 들어있어요. 저번 주 영상에 있어요. 그거 먹어야 이게 또 먹나? 그게 맞지? 그거 맞나? 순대는 아침에 먹었으니까 한 번 더 먹어야지. 집에 밥 있어서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 몰라, 내일 먹지 뭐. 22쪽 볼게요. 자, 다시 기술 지문입니다. 이 기술 지문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왜 기술 지문 위주로 훈련을 하냐면 이게 가장 글 자체에 대한 논리 관계를 훈련하기에 좋은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해도 돼요. 이해를 못해도 담겨있는 글 자체의 텍스트 정보만 처리할 수 있다면 답을 고르게끔 해주는 게 이게 기술 지문이라 그렇습니다. 얼른 오세요. 딱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22쪽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1문단 읽을 건데 우리 기술 지문 항상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맨 처음에 무슨 기계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기계인지 찾으면서 읽기로 했었죠. 읽어보세요. 1문단 읽어보세요. 22쪽. 됐을까요? 아직? 자, 다 읽었으면 아직? 다 읽었으면 내가 이 지문에서 읽어야 될 게 뭔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근데 대놓고 알려줬네요. 작은 따옴표를 알려줬잖아. 디스크 스케줄링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근데 디스크 스케줄링이 뭔지 보니까요. 하드디스크 제어기가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인가 봐요. 하드디스크 제어기, 헤드. 자, 봅시다. 첫 줄 봐봐요. 첫 줄. 하드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표면에 여기 있네요. 하는 일. 데이터를 저장한다. 하드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 표면에 저장을 한대요. 데이터를 저장한대요. 이거 혹시 아세요? 하드디스크? 컴퓨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놀랍게도 이제 다 빠지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갖고. 이게 6년 전 지문이거든요. 근데 그 6년 사이에 수많은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서 이제 하드디스크 안 씁니다. 컴퓨터에 용량 몇 기가야 물어보잖아. 핸드폰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려나? 핸드폰 몇 기가야 그거 용량 중요하잖아. 옛날에는 하드디스크라는 걸 썼는데요. 지금은 이거 안 쓰고 뭐 쓰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지금은 SSD라는 딴 거 씁니다. 바뀌었어요, 기술이. 신기해. 이거 어느 회사가 만들게? 반도체 계열인데 이것도. 삼성이 만듭니다. 삼성 거 보통 써요. 어쨌든 뭔 얘기 했냐면 옛날 지문이라서 하드디스크 얘기가 나왔다. SSD가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트랙이라는 데 저장된대요. 동심원으로 되어 있대요. 원 모양으로. 하드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이 말 체크해봐요. 미리 이걸 왜 체크해요? 이상해요. 이상하진 않고 수상해요.
이 말이 있어야 될까요, 꼭? 봐봐. 하드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구획했다. 섹터를 여러 개 놨다라고 하면 될 것을 여러 개 섹터로 미리 구획해놨어요. 미리 해놨어요. 라고 괜한 설명을 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문제에 나와요. 이거 너무 티가 나. 수상해. 이런 것들 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따 풀어봐봐요. 자, 여러 개의 섹터를 미리 구획하고 이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 헤드가 뭐래? 트랙들을 오가는 것이 바로 헤드래요. 오른쪽 그림 보면 되겠죠? 저게 헤드구나. 저게 트랙을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자, 수행한대요. 그리고 이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게 바로 디스크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자, 재밌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기본 기술 지문이라서 오늘 지문은 어렵지 않게 다 맞출 수도 있을 거라는 감히 도전해 볼게요. 이 문단 읽어볼게요. 되게 짧아요. 자, 이 문단 읽어봐. 됐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스케줄링 기법은요. FCFS 스케줄링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지금 읽으신 이 문단 세 번째 줄. 와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다 밑줄.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가 요청원 순서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FCFS 순서랍니다. 잠깐 여기 예시에 따르면 54, 99 저렇게 오면요. 말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99, 35, 123 이렇게 간대요. 요청한 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 순서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FCFS. 자, 뭐 이동거리는 356이다. 뭐 더 했나 봐요. 자, 그건 필요 없고요. 이제 3문단 가볼게요. 다른 스케줄링 기법이 나올 거야. 3문단 읽어봐. 어때요? 이 3문단은 SSTF 스케줄링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래요? 첫 줄 보겠습니다. 3문단 첫 줄. 만일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자, 여기요.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 이게 SSTF의 이동 순서 방법입니다. 가까운 순서대로 간대요.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온 숫자들 중에 요청이 들어온 트랙 번호들 중에 가까운 트랙으로 가는 것이 이 SSTF 스케줄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면서 끝나요.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 하지만 찾으셨나요?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이라 해도 되겠다. 3문단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헤드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먼 트랙에 대한 요청 처리가 계속 미뤄진다. 먼 거 미뤄짐. 이게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예시를 써놓고 가볼게. 99, 35, 123, 15, 66. 가까운 데로 처리하려고 한대요. 지금 현재는 54번에 있대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제일 가까운 거. 여기 해줬네요. 66이 제일 가까우니까 66으로 갑니다. 그리고 66에서 가까운 거 어디예요? 35로 갑니다. 35에서 가까운 거 어디예요? 123이래. 아니지 왜 이래? 왜 이래? 66, 35, 15, 99, 123 이렇게 순서를 간대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데이터 요청이 들어와요. 199번 해주세요. 또 들어와요. 데이터 요청이. 뭐 50번 해주세요. 60번 해주세요. 계속 들어와. 자, 만약에 아니다 이렇게 할게. 1번 해주세요. 50번 해주세요. 60번 해주세요. 이렇게 있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운 거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뭐 여기까지 왔다가 99까지 왔다가 1번, 50번, 60번 요청 들어오면 어디로 가겠어? 여기서부터 가지 않겠습니까? 1번은 언제로 미루겠어요? 맨 마지막으로 계속 미룰 거예요. 제일 멀리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래서 계속 미뤄지는 거야. 다른 거가 더 가까운 것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끝에 있는 멀리 있는 트랙들은 가려면 너무 나중에 가니까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생긴대요.
자, 문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이 함께 제시되어야 됩니다. 사문단 이제 읽어볼게요. 사문단 읽어보세요. 다 읽었어요? 자, 스캔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양 끝을 자, 와보세요. 지금 읽으신 사문단 위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대한 요청 처리. 네. 양 끝을 오가면서 하는 거래요. 이거는 뭐였냐? 트랙을 그려보면요. 뭐 54번이래요. 0으로 가요. 그리고 0에서 다시 200까지 끝으로 가요. 왔다 가면서 양 끝을 오가면서 0과 1과 2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 주는 방식이래요. 그러면 놓치는 거 없이 미루는 거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뤄지는 게 따로 없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차피 다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래요. 자, 그리고 이게 설명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많이 안 해줘요. 자, 이건 뭐였을까요? 여기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 이거예요. 이 룩이라는 친구는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그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한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아까 이거는 스캔 방식은 1에서 200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요거는 대기 큐에 있는 값들 중에 트랙 중에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대요. 이걸로 해볼까요? 자, 제일 작은 거 15. 제일 큰 거 123. 여기만 왔다 갔다 사이를 여기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얘는 0부터 1부터라고 해야 되나? 1부터 200을 왔다 갔다 한다면 여기 이 룩을 사용하면 이렇게 전체 가는 게 아니라 15부터 123 요 최소 최대값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함께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진화된 형태네요. 읽는데 성공했을까요? 이제 세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한 문제는 고도의 추론을 요구됩니다. 자, 20번 문제, 21번, 22번 세 문제거든요. 자, 요건 제가 한번 4분 드려볼게요. 특히 마지막 문제가 어렵습니다. 도전해 보시지요.
자, 시간은 거의 다 됐거든요. 마무리들 한번 해보세요. 같이 봅시다. 어떻게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전 수필도 하나 해야 되니까 자, 이거 마무리 해보자고. 어때? 생각보다 문제가 단순하진 않죠. 우리에게 지능을 요구합니다. 높은 지적 지적 수준을 요구해요. 야, 20번은 아니야, 그거. 20번은 제가 아까 티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답 1번입니다. 여러분들 섹터는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었죠? 미리 저장되기 전에 미리 구획되어 있다고 아까 세 번째 줄 1문단 세 번째 줄에 체크해 놓지 않았습니까? 선질 1번 데이터에 따라 트랙당 섹터 수가 결정된다? 아니요, 섹터는 미리 구획해 놨습니다. 데이터가 오기 전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이 4번은 선지 4번은 대기 시간은 하나만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회전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랙이 디스크가 회전하는 속도로 당연히 그 속도에 관여한다고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이거 맞추신 분 몇 분 있을라나? 서준 형이 자신 있는 눈빛인데. 그래도 한번 해봐. 몇 번 했어? 아쉽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틀렸어요. 그냥 틀리면 틀린 거지. 엄청 꼽준다. 답 1번입니다. 봐봐요. 내림차순, 오림차순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내림차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순서예요. 오름차순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 어휘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다시 오름차순은 낮은 곳에서 높은 걸로, 먼저에서 나중으로. 내림차순은 반대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지? 그리고 나중부터 먼저로 바꿔요. 자, 내림차순으로 했습니다. 오수병이 먼저 올까요? 김봉수가 먼저 올까요? 내림차순 했으면 높은 거, 낮은 것부터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초성으로 보통 처리합니다. 이응, 오가 기역보다 나중에 오는 말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면 오수병부터 와야 돼요. 반대로 오름차순이라면 먼저부터 나오는 거라서 요 순서대로 가는 게 오름차순이고. 자, 뭐 숫자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헤드가 0번에 있대요. 헤드가 0번에 있고 0번에 출발할 거고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래요. 즉 높은 거 붙어 있대요. 이걸로 해볼까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나 봐. 123, 99, 66, 35, 15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데이터 요청이 들어왔어요. 트랙 번호들,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SSTF 써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0부터 가면 가까운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여기로 갈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가까운 게 이거네. 내림차순이니까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게 SSTF의 방법입니다. 그치? 룩을 써볼까요? 룩은 뭐죠?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를 오가며 하는 거죠. 최소값 15부터 123까지 가면서 처리할 거예요. 어때요? 똑같게 나오겠죠. 순서가 똑같을 겁니다. 시간이. 답이 1번인 이유예요. 자, 준영아, 네가 고른 3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대. 이번에는 번호들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반대로 되어 있죠. 저기 15부터 써 있어야 돼. 써줄게. 15, 35, 66, 99, 123. FCFS를 썼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요청 순서대로 오는 거니까 오름차순이니까 낮은 거부터 지금 요청이 들어온 거야. FCFS에 따르면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거 먼저 처리, 그 다음 처리, 그 다음 처리, 그 다음 처리, 그 다음 처리. 순서대로 처리할 거니까. 자, 근데 룩은 어떻게 한대요? 양 끝을 오간대요.
어? 양끝이면 최소값에서 최대값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FC, FS를 써도 이렇게, 룩을 써도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똑같네요. 근데 3번 뭐래요? 다르다. 아니요. 같아야 돼요. 처리 시간. 그래서 3번이 답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에게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는 22번 문제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3번이에요, 이것도. 자, 가를 봐봐. 이거 뭐 쓴 걸까라고 눈치를 채줘야 돼요. 근데 가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봐. 어떻게 하고 있어? 53의 현재 트랙이 있는데 37로 갔대요. 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53에서 37로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번호에서 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동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처리한다. SSTF군요. 예, 가는 SSTF예요. 자, 나는 뭐 하는 걸까? 53에서 183까지 갔다가 다시 14까지 쭉 내려와요. 높은 걸로 올라갔다가 끝까지 가요. 근데 최소 최대값 정도까지만 가. 0에 199 0은 안 가고요. 자, 이거 뭡니까? 예, 최소 최대값을 오가고 있는 룩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쉽진 않았어요. 이제 고전 수필 정도만 하면 오늘 끝나게 됩니다. 자, 18쪽 와보세요. 아유, 배고프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칠판 볼게요. 내가 세상에 수필을 하는데 필기를 조금 할 거거든. 잘 듣고 써먹어봐. 야, 수필의 특징은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작가가, 글쓴이가 자기의 경험과 느낌을 솔직하게 적어낸 것이 수필이에요. 다 동의하시죠? 고전,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라고 해볼까요? 중세시대 때도 수필이 있을까요? 하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중세시대 때 수필은 많이 썼었나요? 많이 안 써요. 잘 안 써요. 보통 그때는 시를 쓰기 때문에 이 수필은 잘 안 씁니다. 그러면 많이 쓰지 않았으면 몇 개 없겠네요. 네, 몇 개 없을 뿐만 아니라 쓴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한번 봐봐요. 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두는 이유, 수필 읽기 전에 작가만 봐도 주제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가 있는데 쓰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고려시대의 수필가 한 명입니다. 이규보입니다. 이 사람은 고려시대 때 문신인데요. 고려시대 때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시면 알 텐데 혹시 무신정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때는 무신이 난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다 제거하고 무신들이 싸움하는 장군들이 나라를 이제 권력을 잡고서 지배했던 그런 시기예요. 이 무신 정권이 들어선 배경이야 뭐 역사 시간에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근데 실제로 이 힘을 쓰는 전쟁터에서 활약하는 이 장군들이 이제 실세를 잡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 일을 꾸리기 위해 행정이나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문신이 필요하기는 해. 일을 시키려면. 근데 이제 자기들이 막 다 제거했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그래도 명망 높은 사람을 초빙해서 문신을 다시 기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용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규보. 왠지 이런 에피소드만 들으면 굉장히 뭐 사리사욕에 밝고 눈치가 빠르고 이런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꼬장꼬장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했었죠? 고려 때? 예, 왜 이래 쟤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수필은 거의 다 나라에 대한 통치 이념들에 대해 나와요. 그리고 그때 꼭 뭘 쓰냐면 유추를 씁니다. 100%예요. 어떤 작품이든 무조건 유추예요. 자, 이 사람 수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옥설이라고 있습니다. 이옥설. 이게 집 고친 이야기라는 뜻이거든. 이규보 씨가 이렇게 말해요. 집에 지붕에 물이 새는 거야. 아이고 물이 새네. 저거 빨리 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바빠갖고 잠깐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귀찮았다고 써있어. 깜빡 그냥 내비웠던 거야. 그리고 이제 맞다 저거 고쳐야지 하고 시간이 몇 달 지난 다음에 맞다 고쳐야지 하고 사람 불러서 저기 지붕 좀 봐줘봐요. 수리 좀 해주세요 했는데 지붕을 열어보니까 그때 새었던 물이 기둥까지 다 들어가서 이 대들보까지 다 썩어버렸다.
그래서 지붕만 갈면 되는 게 아니라 지붕 안에 연결된 그 기둥과 그런 석가래들도 다 고치느라, 다 바꾸느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얘들은 이 아저씨는 분명 이 얘기한다고 했거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이어져. 나라도 마찬가지다. 나라에 병폐가 있으면 그때 바로 잡아줘야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그거를 나중에 고쳐야겠다고 냅두면 마치 내 집이 지금 썩은 것처럼 나라도 썩어서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병폐들은 바로바로 고쳐야 된다 라는 식으로 나라 통치 이념을 빗대 표현합니다. 자기 에피소드에. 그래서 2부 나오면 나라를 어떻게 통치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2부 나오면 이제 땡큐 하고 먹으면 돼. 자, 고려는 저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사이코인 줄 아세요? 현대 기준에서는 조금 사이코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수필 중에 또 뭐도 있냐면 토담을 허문 이야기라는 글도 있어요. 토담, 흙으로 쌓은 담이라는 뜻인데 그걸 자기가 무너뜨린 이야기를 써놔요. 대충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 일 끝나고 이제 퇴근한 거야. 집에 갔어. 근데 마당에 무슨 이렇게 무덤 같은 게 있는 거야. 흙을 쌓아놓은 거야. 그래서 어이씨 이거 뭐야 해서 야 종을 불렀겠죠. 이거 뭐냐 하니까 나으리 이거 토구를 쌓아놓은 거라고. 흙을 쌓아서 이 안에 비워놓은 거지. 그 에스키모 사는 이글루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안을 비워놔서 이 안에서 겨울에 만든 거래. 그래서 지금 이 마당에서 설거지하고 하면 이 종들이 추워갖고 손이 다 얼고 터진다. 불어 터진다. 근데 이 안에 해놓으면 따뜻해서 이 안에 설거지하면 손도 이제 안 부르트고 나으리가 좋아하시는 화초도 이거 다 기를 수 있다. 이거 잘하지 않으세요? 개꿀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 후보가 이제 자기가 써놓은 거죠. 화를 내면서 아니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나? 겨울에 추운 것은 자연의 섭리이거늘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고 이걸 당장 허물도로 지시하였다라고 자랑처럼 써놔요. 자기 수필이. 이 자식 지가 설거지 안 하니까 이 자식이. 그래서 좀 꼬장꼬장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 원칙, 나라 통치념 이런 것들 쓰는 아저씨니까 나중에 만나게 되면 반갑게 맞이하면 되고 오늘은 이거예요. 조선시대 때 수필은 마이너한 장르고요. 그래서 주류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북학자들이 합니다. 북학?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자, 비슷한 말로 실학자라고도 하죠.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람들이잖아. 모르면 지금 배워봐요. 원래 조선시대 때 주류 학파는 성리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성리학자랑 대립해서 나온 사람들이야. 왜 대립됐는지 그걸 알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돼요. 성리학은 관념의 학문입니다. 관념, 마음. 사람의 착한 마음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이런 걸 하는 게 이 성리학자들이에요. 자, 북학자는 이거에 좀 거부를 하고요. 이거 추상이잖아.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냐면 이 추상관념이 아니라 두부 사세요 기억나? 이 사람들은 구체, 즉 감각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먹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몸으로 이제 만지고 이런 구체 감각에 주목해요. 이 감각을 주목해서 봐요. 이게 중요하다고 본 거지. 그래서 얘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런 추상적인 인간의 착한 마음 그런 걸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해야 좋은 옷을 입는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죠. 대표적으로 여기 학자 누구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박지원. 박지원. 또 유형원, 정약용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누구고요? 박지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감각에 주목해요. 그리고 이 실학과 북학에 대한 내용 담겨 있는데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로 쓸모있는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작품인지 작가를 보니 박지원이래요. 박지원이니까 조선 고전 수필이고요. 이거 알아두면 수필이 뭐 나왔을 때 대충 느낌 자꾸 잡을 수 있어서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고전 수필은 다른 거에 비해 고전 문학 중에 읽기가 편한 걸까 불편한 걸까 하면 제일 편합니다. 왜냐면 고전 수필은 모두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지금 전해졌어요. 그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한문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 한국어로 번역해 줘야 됩니다. 이거 최근에 번역한 거죠. 약간 우리말이에요. 현대 한국어야.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읽을 시간과 풀 시간을 함께 들여볼 건데 읽는 데만 성공한다면 답을 고르는데 큰 지장 없어요. 수필 갈래 특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필은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 잡으시면 답이 그냥 술술술 보입니다. 네 문제입니다. 6분 30초 드릴게요. 자,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50초 남았습니다. 호호호호호호호.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한마디로 내가 줄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 미음 밑줄 봐봐요. 본문에 자 19쪽 미음 밑줄 친 부분 볼래요? 미음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도다. 자,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는지 그 깨달음 보자고요.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이거예요. 됐을까요? 마음이 잡혀 있으면, 마음이 바로잡아 있으면 이 감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잘 잡혀 있으면, 감각이 문제가 안 된다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시간 순서가 되게 힘들었어요. 읽기가. 맨 처음에는 강물에 대한 구경하고 있죠. 1문단은 멋있는 강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막 콸콸콸 막 쏟아지고 있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억 밑줄이네요. 조금만 봐드릴게요. 기억 밑줄은요,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나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 옛날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 여기가 옛날의 전쟁터여서 그 사람들의 원혼의 목소리가 들려서 이 강물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라고 얘기했나 봐요. 근데 화자는, 이 글쓴이는 뭔 개소리야 라고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이건 너무 미신이잖아.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 갑자기 자기가 살았던 집 앞에 흐르던 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니은이죠. 니은,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비슷한 소리를 견져보며 들은 적이 있었다. 네, 이게 옛날에 산에 살았을 때 경험을 얘기해요. 자, 소리가 어떻게 들린대요? 내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린대요. 그렇게 읽으셨나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다르게 느껴졌대요. 자, 여기서 이미 얘기해줬네요. 마음에 따라 감각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자기가 보고 있던 강.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중국이에요. 요동이에요, 요동. 거기 강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 강을 건너고 얻은 깨달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가볼게요. 답은 1번입니다. 비유? 자, 아까 강물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 했었냐면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분노를 일으키는 듯한 물결,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이런 식으로 뭐뭐한 듯한 이라는 비유법, 직유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1번 무난하게 다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답 2번들 좀 고르셨는데 2번 아닌 이유는 대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대사는 있지만 대화가 되려면 말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근데 말을 한 사람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 대답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고받은 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은 골라주시면 안 됐었어요. 자, 뭐 또 있을까요? 헷갈린 거 없었으면 넘어갈까요?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2번이에요. 이 작품의 이 글의 주제입니다. 마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감각. 18번은 제가 시간 설명해드렸죠. 답 4번 갈게요. 가다에서 글쓴이는 물소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여기 이 말이 들렸어요. 시간의 흐름. 아니요. 시간이 흐름이 아니라 가가 현재야. 나가 과거. 과거 자기가 조선에서 산에 살았을 때 경험. 과거. 그리고 다에서 다시 현재. 네, 역순행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답 4번 골라줬어야 됐고요. 19번은 보기 내가 딱 두 줄만 한번 읽어볼게. 보기 봐봐. 19번의 보기.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편견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 얻을 수 없게 만든다. 뭐래요?
이 관념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를 못 얻게 만든대요. 여러분들 관념이 결국에 뭐예요? 이게 여기서 말한 뭐였지? 마음 아닌가요? 마음. 다 추상이잖아, 이거. 두부 사세요 할 때 했었죠. 다 추상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관념, 마음 다 추상. 이 추상에 따라 우리의 감각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뭐래요? 이 보기는. 이 마음, 관념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가 없다. 마음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자, 이거는 좀 볼게요, 선지들. 선지 1번. 기억.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가물소를 판단하는 어떤 이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진리를 획득하기 어렵겠군. 네. 아까 기억 읽었었잖아. 여기 전쟁터에서 가물소가 이래요. 미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얻는데 방해가 돼요. 이 사람이 얘기할 수 있죠. 답은, 자, 요게 봅시다. 5번입니다. 5번 보세요. 미음. 나가 도를 깨닫다고 선할 수 있는 이유는, 주관에 의지하지 않는 X.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예요? 도를 깨달은 건 뭐야? 마음에 따라 달렸다. 즉 주관에 의지하지 않는이 아니라 주관에 따라,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 미음의 깨달음을 정면으로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답 5번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할만합니까? 마지막 거 틀렸지?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한 세트 남았습니다. 선택 영역인데요. 요거는 풀고 싶은 것만 풀게 해드릴게요. 어디로 오시냐면 페이지 10쪽입니다. 자, 10쪽에 3문제 있어요. 11쪽에 3문제를 풀지 아니면 12쪽에 화법작문 3문제를 풀지 본인의 취향껏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뭔지? 그러면 화작 푸세요. 화법작문 푸세요, 모르겠으면. 자, 선택해서 풀어주세요. 3개. 오늘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간 틀릴 만큼 드린 것 같은데 같이 볼게. 원매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안 푸신 분은 그냥 답만 써놔 보세요. 7번 오시면요. 이건 뭐냐면 요 문제는 안 푸신 분도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음성과 음운에 대한 차이예요. 음성은 우리 귀로 듣는 건데 분명히 다른 말이야. 이거 봐봐. 국밥 할 때 국. 나 이거 먹으러 갈 거야. 이 국은요. 기억이에요. 그 기억. 근데 이 기억은요. 이거거든요. 엄연히 다른 소리입니다. 분명히 다른 소리예요. 이거 하고요. 이거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건 G고요. 굳이 말하자면 이건 K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소리인데 근데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같은 소리라고 인식해요. 왜? 둘 다 기억이라는 자음, 음운은 동일하다고 지금 생각해서 그래요. 동일한 음운 취급하기 때문에 음성은 다르지만 같은 음운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 얘기가 써 있습니다. 푸신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자, 푸신 분 채점해 보세요. 7번의 답은 3번이고요. 요건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8번의 답은 방금 그거요. 2번입니다. 음운은 같은 거지만 음성은 다른 거예요. 9번도 서술형인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음성을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8번의 선지 2번 답 그대로 끌고 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처리해 보세요. 자, 화작 가보겠습니다. 이 정병욱 씨가 윤동주 씨와 있었던 실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시인인데 윤동주 씨가 이제 시를 써놓고 정씨 이거 어때? 라고 보여주니까 끝이 조금 허한데요?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네 줄을 더 써왔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별에는 밤이라는 윤동주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자, 그때 나왔던 에피소드고 윤동주가 이렇게 다른 사람 말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는 일화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자, 이게 가글이었고요. 나는 두 번째 글이거든요. 이 글이 하나 더 있었거든. 나는 일기예요, 일기. 근데 진짜 생일기입니다. 생일기. 자, 10번 가볼게요.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 가는 나와 달리 개인과 개인 차원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필자의 깨달음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의사소통이다. 네, 가는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쓴 수필이야. 하지만 나는 생일기거든요. 생일기는 남에게 보여줄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11번의 답은 2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그냥 무난하게 나옵니다. 12번은 되돌아보니라는 얘기 있어요. 일기를 쓰는 이유는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무난하게 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일요일 날까지 시간 많지? 과제 꼭 해오시고 영단어란다. 어휘, 단어, 한자어들, 필수어들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요.